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벌써 11월이 됐습니다. 올해가 2달밖에 남지 않은 건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의 첫 주인 이번 주는 코스피 시장 3,000선 위주로 박스권 흐름을 연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것과 동시에 또 FOMC 테이퍼링 결정이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여러 가지 변동성이 혼재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동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소비 시즌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시장을 좀 헤쳐나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오늘도 투자 작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로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FOMC 변동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일부터 3일 이 FOMC 정례회의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이번 주는 지주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체크한다고 하는데 대기업들이 대부분 또 지주회사로 주목이 되고 있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저희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에서는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중국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 흐름 체크하고요. 또 11월 증시 전망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로 출발합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벌써 11월 첫 번째 날이 됐는데 또 시간 되게 빠른 것 같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간단 명료하게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할게요. 네, 오늘의 작전 키워드 FOMC 변동성입니다. 드디어 그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11월 2일부터 3일 동안 FOMC 정례회의가 진행이 되고 결과가 나오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기다리셨던 테이퍼링 결과가 발표가 될 것 같죠. 이제 시장이 연준 의장이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이 테이퍼링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말을 한 만큼 갑자기 이렇게 확 시장에 주는 임팩트가 아니라 좀 서서히 진행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 유동성 축소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까지 또 올해 진행이 되면서 이번 주 여러 가지 변동성이 정말 있을 것 같은데 일단 FOMC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이번 달 오늘부로 2달 딱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 연말 연시를 대비해서 그리고 2021년 시장 마감을 긍정적인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꾸려나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인데요. 아마도 이번 주에는 두 가지 재료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혼재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하나는 앞서서 말씀을 하셨던 FOMC가 과연 테이퍼링을 정말 시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시작을 한다라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될 것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연 이번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언제쯤 금리 인상을 하게 될지 그에 대한 시그널을 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세 가지가 아마도 시장 내 가장 큰 관심거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위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지난주, 지지난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일단 뭐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됐을 것이고 일단 위드 코로나 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FOMC에 대한 이야기 이쪽에 조금 더 우리가 포커스를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요. FOMC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금리 인상. 일단 금리 인상은 분명히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은 분명히 다르다. 테이퍼링은 통화 정책의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는 과정.
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 그 위드 코로나 부분은 경제 리오프닝 관점에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너무나 뭐 명확하게 테이퍼링은 유동성 관점에서 과연 이게 정말로 유동성을 훼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때까지 그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경제 상황을 다시금 원상복귀 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풀었던 유동성, 이제는 다시금 서서히 그 풀었던 유동성을 줄여나가는 그런 경제 정상화 과정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위드 코로나는 그 경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관점으로 대응을 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파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분명히 다르다. 지금은 테이퍼링 시점일 수 있겠지만 금리 인상의 시점은 분명히 아니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유동성을 회수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테이퍼링은 말 그대로 유동성의 회수가 아닌 시장,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기 위한 통화 정책의 한 가지 수단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인식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만에 하나, 지난주에 우리 시장, 물론 이제 시장 크게 흔들리진 않았습니다만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사실은 너무 부진했죠. 그 전망치 대비해서도 네. 상당히 저조한. 지난 2분기가 6.7%의 성장률이었는데 네. 지난 3분기에는 2.0%의 성장률로 네. 무려 4.7% 포인트 하락하는,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죠. 이런 부분들 속에서 과연 금리 인상은 당연히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일단 테이퍼링 조절은 분명 조절을 하기에도 다소 부담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 여기서 좀 급격한 통화의 조절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인플레이션을 잡는 쪽에 포커스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걱정은 그쪽으로 조금 쏠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성장률의 저조에 통화 정책의 수위 조절 합쳐지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까지도, 성장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통화량이 오히려 줄어들게 돼. 물론 금리 인상은 아니지만 통화량이 좀 다소 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고용 부분이 아닐까. 마침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미국에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실업률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고용 지표의 상당 부분 시장의 초점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꼭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FOMC의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이번 달 FOMC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테이퍼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그 테이퍼링의 속도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월간 약 1,200억 달러의 채권 매입. 그 1,200달러의 채권 매입을 FOMC가 한다라는 얘기, 페드가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1,200억 달러만큼을 시장에 매달 풀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네.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매월 150억 달러씩 축소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8분의 1씩 축소해 나가겠다라는 그림이고, 그 한 달에 8분의 1씩 축소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결국 테이퍼링의 진행이 약 내년 6월 달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번 11월 달에 시작하면 11, 12, 1, 2, 3, 4, 5, 6 해서 내년 6월 달까지 진행될 것이다라는 부분. 이렇게 지금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의 긍정적인 사상 최고치,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죠. 네. 이 배경,
어찌 보면 기업 실적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미국의 인프라 법안 투자 그 통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졌다라는 부분에서도 그 어떤 그 영향 여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지금 나가는 표에 보시게 되면 우측에 나가는 표에 보시면 선 인프라 법안 통과 후 테이퍼링이라는 그런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네. 왜냐하면 테이퍼링을 지금 실시를 하게 되면 마치 그대로 돈이 약간씩 줄어들 거라는 그런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를 통해서 재정 정책의 확대 재정 정책을 통해서 통화 정책이 다소 줄어드는 부분을 메꾸어 나가는 서로 상쇄시키는 역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상당 부분 발벗고 나서서 인프라 투자 법안의 통과를 조속히 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최초 선거 공약을 했었던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복지 교육 관련된 그 투자안을 사실상 조금 좀 줄여서 네. 좀 한 발 양보를 하고 대신 인프라 법안 투자를 빨리 해달라라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테이퍼링 시점이 임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바로 테이퍼링보다는 그 효과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시장으로의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재정 확대 정책의 어떤 그 효과를 시장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계속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 속에서 시장에서 다소 희망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일단 11월부터 그 테이퍼링의 시점이 아니라, 물론 테이퍼링의 발표를 하겠지만 그 시기를 12월 달부터 하겠다라는, 이번 정례 회의에서 12월부터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네. 그 시점에 대한 발표가 한 달 정도 연기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는 것이 이번 FOMC에서의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테이퍼링이 이제 11월이 됐건 12월이 됐건 시작이 된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 관심 어디로 갈까? 소비죠. 뭐 결국은 네. 연말 소비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통화 정책 관련된 그 관점에서 또 생각을 해본다라면 네.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됐으니 그 다음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상 시점이 언제일까라는 쪽으로 관점의 이동 분명히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일단 시장의 관심으로, 새로운 관심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우리는 계속 이 부분을 살펴야 된다. 뭐냐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전망. 과연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한 평가, 과연 시장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으로 전망 내지는 평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경제 정책과 지금 실물 경제에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그들의 평가, 페드의 평가, FOMC의 평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일단 테이퍼링 이후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상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인프라 법안 통과를 이 테이퍼링 이후에 유동성 구멍을 좀 막아내려는 전략으로 또 세워주고 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테이퍼링이 만약에 좀 11월부터 당장 하겠다가 아니라 12월부터 진행하겠다 그러면은 어떤 점이 좀 달라질까요? 시장 제 생각엔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난리 나겠죠. 예, 왜냐하면 연말 소비가 바로 임박해 네.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사실은 이번 테이퍼링 이슈가 끝나게 되면 연말
그 시장까지는 그리고 내년 네. 1월 시장까지는 아마도 큰 악재는 시장 내 거의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네. 산타랠리라는 뭐 그쵸, 그쵸. 전통적인 네. 산타랠리가 결국은 뭐 소비 시즌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맞습니다. 제뉴어리 이펙트라는 1월 네. 효과라는 부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요 정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매년 12월 말 1월 정도에 이제 신년 예산안에 대한 이제 올해 이제 네. 정부 아젠다를 발표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정부 정책 효과들이 1월 달에 대다수 반영되어지는 그런 네.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제 청사진이 또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네. 만약에 12월 달로 연기가 될 것이다 테이퍼링이 네. 그러면 시장은 다소 상당 부분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11월에 좀 진행이 되는지 12월에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 단계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네, 바로 소비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중국의 관군제 그리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관군제는 11월 11일이고요. 블랙 프라이데이는 11월 26일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말 폭발 소비의 중심 11월이 다가왔는데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헝다 사태나 뭐 전력난 위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미국도 심각한 공급망 우려를 그 병목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뭐 소비가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위드 코로나가 또 다가왔으니까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들이 좀 폭발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이 부분 먼저 좀 얘기를 해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미리 뭐 백화점도 그렇고 네. 크리스마스 추리가 벌써 네.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네. 연말 연시 소비가 그 백화점에서의 소비 이런 부분들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뭐 직원들도 신규로 채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지난 8월 달부터 그리고 지난 10월 달부터 두 차례에 거쳐서 인원 확충, 주요 유통업체들의 인원 확충 소리가 계속 들려져 왔었고요. 이 이야기는 위드 코로나의 개시와 맞물리게 되면서 그러니까 유통업체에서 기대하고 있는 연말 그리고 연말 소비 개선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화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정말로 이제 그 경제에서도 물론이고요. 우리 증권 시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다들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G2 2대 국가 중국이 생산 국가다라고 여겨왔지만 실질적으로 소비 관련해서는 미국을 앞지르는 그런 상황들이 매년 연출되고 있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중국의 관군제 이미 실질적으로 1일부터 오늘부터 시작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 듯 싶습니다. 보통 1일부터 11일까지 과거 한 3년 전까지는 11일 하루만 딱 이제 그 세일 행사를 했는데 네. 이제 그 11월 1일부터 11일 24시까지 딱 만 11일 동안 이제 관군제 기간이라고 정해서 네.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일단 먼저 시작을 했었고 작년 알리바바 단독으로 약 5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한 90조 원 가량을 네. 그 매출을 올렸다라는 그 거래가 났다라는 그런 상황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앞서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헝다 사태. 중국에 있어서 부동산 경기의 위축이죠. 그렇죠. 이 부동산 경기의 위축은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갖게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통상 갖게 되는 소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본소득이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캐피탈 게인이라는 부분이 네. 하나가 있고 근로소득이라는 이제 그 소득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레이버를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얻는 네, 소득. 임금이죠. 근데 그 캐피탈 게인이라고 말하는 자본소득, 부동산에서의 자본소득은 분명히 다들 이제 예상 내지는 기대를 하고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네. 여기서 사실은 조금 좀 안 좋은 그런 결과, 유동성이 여기서 막혀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부동산의 위축은 결국은 소비의 위축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런 소비의 위축이 이번 광군제에도 조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전력난 뭐 석탄 공급 뭐 그리고 기후 변화의 어떤 그런 기후 변화의 그런 서로 간의 이제 그 협약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력난이 중국에서 가중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결국 이 부분은 생산 공급망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원자재 가격 급등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또 한 가지죠. 규제 강화, 사치물에 대한 어떤 그 소비 규제가 강화되어지는 네. 그러면서 연예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를 하게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치품 규제 강화 쪽으로 그러면 큰 매출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규제가 참 많네요, 정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제 그 중국에서 이번 광군제 기간 그리고 연말 소비 정말 과거와 같이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좀 여기에 네. 또 한 가지 이제 그 우려감도 있죠. 앞서서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을 말씀을 드렸는데 둔화 네, 부분 네. 말씀드렸는데 그보다 일주일 앞서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 3주 전에 발표를 했었는데 네. 중국 3분기에 4.9%의 성장률을 보였죠. 2분기에는 7.9%의 성장률. 중국 역시 3%포인트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의 둔화, 중국의 경쟁률의 둔화, 결국 모멘텀 피크아웃 이런 부분들이 4분기에도 역시 다시금 재반등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반적인 소비의 위축으로 나타날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나 뭐 그 다른 어떤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계속해서 그 공격적인 세일을 제시를 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광군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29만 개의 브랜드들이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소식 들려왔었고요. 여기에 네. 1,400만 건 물건이 1,400만 개 이상의 물건에 대해서 특가가 제공되는 그런 물건들이 팔린다. 어마어마한 규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림 잠깐 보시게 되면 그 광군제 기간 알리바바 단독으로 5천억 위안을 팔았는데 중국 전체적으로 2020년 작년에는 1억 위안, 한 9천억 위안 정도를 팔았습니다. 근데 그 8,600억 위안을 팔았죠. 근데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1조 위안을 돌파할 가능성이 오. 높겠다. 그래서 이제 그 왕징서라는 이제 중국 그 전망에 따르면 약 1.2조에서 1.3조 위안, 우리 돈으로 한 180조에서 190조 정도가 되죠. 이 이상의 거래가 단 열흘 만에 거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네. 분명히 가져볼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그리고 좀 안 좋은 중국의 뭐 규제랄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업계에서 실질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수치 이 부분을 절대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부분에도 상당히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 보면서 그들이 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지 그들이 왜 인원 확충을 계속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그리고 공격적인 세일 행사를 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에 대한 결과물로 분명히 높은 소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부분 같이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요.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해 나가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내구 소비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연말하면은 일단 선물로서 이제 그 IT 제품에 대해서 사실상 상당히 주고받고 많이 하고 있고 화장품도 주고받고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IT랄지 유통에 대한 관심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운송과 관련된 해운도 그렇고요. 육상운송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택배 업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물류와 관련된 부분 꼭 좀 관심 네. 계속 가져나가자 말씀드려봅니다. 네, 소비 시즌을 앞두고 내구 소비재 그리고 IT 부품
IT 제품들도 선물로 많이 하니까 IT 관련주, 물류와 관련해서 해운 그리고 택배 업종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대응 작전 짚어볼 텐데 변동성이 많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짧게 좀 짚어주시죠. 예, 이번 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MC 분명히 넘어야 될 산입니다.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부분은 과연 11월에 진짜 테이퍼링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니까 테이퍼링 11월에 할까, 12월에 할 것이냐. 분명히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점. 연말 12월 FOMC에서 그 발표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11월 달에 12월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면 이제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가 나오게 되는데 중국 광군제 오늘부터 행사가 진행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뭐 옥션이라든지 G마켓이라든지 오늘부터 그 세일페스타가 시작이 된다라는 부분도 꼭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린 그런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 꼭 가져 나가셔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아울러서 테이퍼링이 실시가 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경제 지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경제 지표는 고용 지표일 수 있다라는 부분. 그 고용 지표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 실업률에 대한 발표, 미국에서 발표가 있게 되니까요. 이 부분에 관심 가져보시고요.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는 은행과 원자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소비와 관련된 부분, 내구 소비자, IT 그리고 유통 운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네. 그다음에 선인프라 후 테이퍼링 말씀을 제가 드렸죠. 네네. 그 인프라에 어떤 인프라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결국은 친환경과 소부장, 통신 장비 쪽에도 관심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부분 마음속에 꾸준히 넣어두시고 미국의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도 네. 관심 가지셔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지표와 인프라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더불어서 테이퍼링 이슈까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 리포트 자세하게 파헤쳐 보는 시간이고요.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 푹 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벌써 11월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죠? 네, 10월 그리고 9월이 굉장히 증시에서는 어려웠었는데 네. 11월부터는 그보다는 탄탄한 준비가 되어 계신 분들께는 조금 더 여유로운 11월이 되기를 저도 응원하면서 작전 리포트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업종 리포트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업종 리포트 지주회사입니다. 변화의 흐름 체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어떤 이슈를 갖고 있을까요? 네, 11월 처음을 이제 대기업 그리고 대형 지주회사 섹터를 주제로 선정을 좀 했습니다. 10월 28일자 신한금융투자 발간 리포트를 좀 볼 텐데요. 제목을 변화의 흐름 체크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그 기업과 그 그룹 내에 있는 종목들을 보실 때에 조금 더 참고가 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지배구조 개편 및 지주회사 이슈 정리를 하는데요. SK그룹입니다. 지배구조 개편이 있을 것이죠. 그리고 SK텔레콤의 분할 기일이 11월 1일 오늘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일전에 2주 전에 통신과 통신 장비 섹터를 말씀을 드리면서 SK텔레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SK텔레콤 분할 이슈죠. SK그룹, SK텔레콤 인적 분할 그리고 SK머트리얼즈 합병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지난 29일 임시 주총을 통해서 SK와 SK머트리얼즈의 합병이 좀 있었는데요. 지배 구조 개편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SK텔레콤의 분할 이슈였고요. 그리고 SK와 SK머트리얼즈를 합병함으로써 우리는 SK로의 모임을 집중을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국에는 SK텔레콤과 SK의 합병까지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한층 더, 한 발 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와야 할 그런 이슈다라고 SK그룹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삼성그룹도 있죠.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건희 회장의 타계 이후에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최근 이건희 회장 1주기 추도식을 기점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뉴 삼성이 화두로 오르고 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아버지를 능가한다는 의미의 승어부를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었고 이후 구조조정 그리고 뉴 삼성 체제 개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총수 일가에는 상속세 부담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데요. 매년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가 2조 원을 넘어간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재원의 핵심에는 배당이 있겠죠. 그러면 삼성전자로부터 직접 받게 되는 직접 배당과 삼성물산이나 삼성생명 등을 통해서 받는 간접 배당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오너일가는 지분 매각 신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핵심 자회사의 경영권 지분 매각도 가능하다라고 의미가 좀 비춰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삼성그룹의 어떤 종목들을 보았을 때 한 방향으로는 오너일가가 지분을 매각하니까 고점에서 매각하기 위한 단기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하나 상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오너일가가 매각을 한다니까 매각이 끝날 때까지는 주가 지지부진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의 모든 해석이 가능할 텐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느 쪽에다가 더 높은 확률을 실을 것인지 이런 것들의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추이 계산하는 셈법도 복잡해질 수 있다라고 기억을 꼭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룹은 CJ그룹입니다. 3세 승계 이슈가 이제 수면 위로 오르고 있죠. 22년도 신규 상장 IPO가 준비 중인 올리브영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장남이죠.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3세 승계 이슈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회사가 올리브영인데요. 이선호 부장의 CJ 지분율은 현재 2.75%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선호 부장의 올리브영 지분율이 17.97%, 그리고 CJ4 우선주는 지분율이 21.78%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CJ의 지분을 높여야 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CJ그룹 전체를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올리브영의 상장은 이러한 지분 구조 쪽에서 재원 확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이슈로 CJ 올리브영 상장 이슈를 바라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기업 그리고 오너 일가가 있는 회사들, 지주회사는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앞두고 있고 22년 그 이후까지도 일정들을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자의 시선으로 향후 일정과 방향들을 보셔야 한다. SK, 삼성, CJ 이렇게 세 기업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와 삼성 그리고 CJ 세 가지 그룹 지주회사들 짚어주셨고요.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이 세 가지 기업을 또 준비해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지주회사들의 그룹사 중에서도 또 집중해 볼 만한 기업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지속적으로 지주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들 진행할 거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새 기업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들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과 SK, CJ그룹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이런 기업들의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에서 그치지 마시고 삼성과 SK와 CJ의 이러한 이슈들이 앞으로 있으면 나는 어떻게 이와 관련된 그 하위 관계사들, 그룹사들을 투자할 때 또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까? 이러한 관점으로 이 이슈들을 바라보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먼저 SK그룹을 좀 살펴보면요. SK텔레콤 분할하는 거죠.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통신 자회사들 그대로 가지고 가고요.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 11번가, ADT 캡스, 원스토어 등 앞으로 상장 가능한 기업들을 자회사로 가져감으로써 중간 지주회사 또는 투자 지주회사의 이름을 가져가게 됩니다. 앞서서 SK와 SK머티리얼즈 합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SK그룹 자체의 방향성은 어디를 보고 있는가를 보면요. 먼저 이 SK머티리얼즈와의 합병 속에서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 SK그룹은 첨단 소재 부문으로의 방향성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첨단 소재 부문이라고 하면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전력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2025년도까지 첨단 소재 부문에 5조 1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배터리는 2조 4천억 원, 반도체는 2조 7천억 원, 그리고 전력 반도체는 1조 원 규모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 첨단 소재 부문의 가치가 7조 원 규모에서 25년도까지 25조 원까지 이 첨단 소재 부문의 지분 가치를 늘려나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배터리, SK이노베이션 중심이겠죠? 반도체, SK하이닉스 중심이겠죠. 그리고 전력 반도체 1조 원 규모인데 아직 상장되지 않은 SK실트론이 구심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SK 방향성을 보시고 그 방향성 안에서 구심점이 되는 회사를 보시고 그 회사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키 파운드리를 인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인수를 해 나갈 것인가까지 한번 시야를 넓혀보시고요. SK실트론 중심의 전력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상장을 준비하고 어떤 회사들과의 협업을 진행하는가, 그 섹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SK그룹을 좀 본다면 ESG 관점에서 그린 투자 있을 거고요. 대체 단백질 부문에서 식품 관련된 투자 이어갈 것이고요. 이산화탄소죠. CO2 포집 기술 투자하면서 폐기물 쪽도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SK텔레콤 또는 SK그룹, SK하이닉스 집중해 볼 것이 많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SK텔레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분할의 목적은 통신사의 자회사로 남겨져 있는데 그 통신사의 자회사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회사들의 가치 평가, 가치 재평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DT 캡스, 11번가, 원스토어 등 내년 IPO가 준비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또 성장을 위한 M&A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간 손자 회사들은 피인수 기업을 인수할 때 100%의 지분을 인수해야만 M&A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SK스퀘어가 직접 나서서 M&A를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투자자의 시선으로 보실 때에 SK하이닉스의 지배력 강화, SK하이닉스가 M&A를 단행할 때에 키파운드리 이후에는 어떤 회사들을 인수해 나갈까, 어느 기업이 후보군에 올라 있을까, 이 부분까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와 SK텔레콤의 합병설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서 주가 상승 매력도가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는지 그 부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그룹 빠르게 보겠습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및 상속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상속세 마련의 핵심은 배당인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배당에 나가고 있죠. 그리고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주식 매각 신탁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 매각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삼성생명과 삼성 SDS도 매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투자자의 시선으로 단기적으로 본다면 삼성생명을 팔아야 되는데 금리 인상 수혜 사이클이 걸려있기 때문에 오너 일가 쪽에서는 삼성생명의 주가가 높아지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지배력, 지분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삼성전자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상상을 해본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단기적으로 오르는 것을 오더 일가 쪽에서는 바라고 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추후에는 지분율이 높은 삼성전자 그리고 배당의 핵심에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와 실적들이 늘 우상향하기를 바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CJ그룹 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 이슈 말씀드렸죠. CJ제일제당의 이선호 부장이 3세 경영체제를 이제 가져갈 텐데 현재 CJ 지분율이 2%에 불과합니다. 올리브영의 지분율이 17%, CJ4 우선주의 지분율은 21%가 넘어갑니다. 올리브영 상장으로 지분을 매각했을 경우에 2천억에서 3천억가량의 재원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 재원을 가지고 앞으로 CJ 지분을 직접 취득할지 또는 CJ4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29년도에 CJ와 CJ4 우선주를 1대1로 지분이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J를 취득할지 CJ4 우선주를 취득하게 될지 어떤 것을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가에 대한 평가도 주가의 상승에 대한 기대도 있는 만큼 각 기업들의 보유 가치뿐만 아니라 그룹사별로 일정들 이슈들이 이렇게 있구나를 생각하시면서 삼성, SK, CJ 그리고 그 관계사들의 주가 추이도 큰 그림 속에서 전망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는 작전 리포트를 통해서 보다 좀 자세히 각 그룹별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과 SK 그리고 CJ 세 가지 지주회사 오늘 짚어드렸고요. 자세하게 그룹 종목들, 그룹 기업들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이 자회사들이 어떤 이슈 갖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번 주 계속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허반석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이야기들 그대로 또 개인적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어서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서경의 테마 부장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 푹 쉬었습니다. 네, 푹 쉰 만큼 또 11월 첫 번째 장 힘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화장품 관련 종목들 흐름 짚어보면 좋을 텐데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등등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정말 높은 화장품 기업들이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지금 4거래일 연속 약세 보이고 4일 동안 한 20만 원 정도 주가가 하락했더라고요. 또 아모레퍼시픽도 계속 좀 우하향하는 곡선을 5월 달부터 그려가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도 이 사업의 경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은 화장품 브랜드들이 나오면서 어떤 좀 기업들이 지금 곧 촉각을 좀 들어세우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또 리오프닝으로 분류되는 화장품주가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화장품 섹터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뭐 K 화장품이라고 해서 한때 중국에서 이제 굉장한 인기를 얻고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아니면 LG 생활건강에서 나오는 이런 고가형 화장품들, 그러니까 보따리 장수들하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던 그렇게 이제 싹쓸이를 막 해가던 그런 시점이랑은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보면 한국 화장품이 이제 고가형들은 그나마 조금 버티는 형국이지만 중저가는 이미 뭐 설 자리를 잃었다. 그러니까 중국의 화장품 제조 기술이 그만큼 이제 좀 성장을 했고, 중국 제품 하면 이제 믿지 못하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애국,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뭐 중국이 최고야라는 뭐 그런, 부분으로 이제 뭐 국산품을 애용하자라는 그런 운동들로 인해가지고, 화장품들의 특히 중저가 화장품들의 판매가 굉장히 좋지 못하다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매장을 계속해서 이제 철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LG 생활건강도 많이 빠졌고 아모레퍼시픽도 정말 조정이 가파르게 계속해서 이제 우하향해서 내려왔는데요.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적들을 보게 되면 반기까지 찍혀 있는 실적들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회복하는 추세고 2019년도나 18년도의 영업이익을 내년쯤에는 상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텐데.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섹터 전체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한마디로 리오프닝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주가에 이미 선반영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1년 한 상반기까지 해서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2019년도에 실적이 거의 한 5천억 나왔던 시점보다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는 이미 선반영을 했고 실질적으로 섹터에 대한 안 좋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정폭이 굉장히 컸던 만큼 저점권 그러니까 바닥권 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실적을 따라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들 분명히 화장품 섹터 내에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종목들이 화장품 섹터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세가 상방으로 이렇게 좀 돌려주는 그림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저점을 공략해봐도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또 들어가시지는 마시고요. 분할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여러분들 화장품 섹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저점 매수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지만 사실 나오고 있는 실적 그러니까 5천억, 6천억 생각했을 때 시가총액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적적으로 좀 접근을 하기 괜찮은 화장품 종목들 몇 가지를 제가 선별을 해놨는데요. 한국 콜마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콜마 B&H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오가니틱 코스메틱이라고 있습니다. 요 네 종목 정도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저평가되어 있다 아니면 적정 주가 수준보다는 약간 아래로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들이니까요.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좀 두고 보시고 이후에 추세를 전환을 하고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는 공략을 해보셔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종목들 화장품 섹터 내에서는 이 종목들만 여러분들 관심권에 두고 보시면 충분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광군제 해서 거래량이 한 번씩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딱히 뭔가 추세 전환을 하겠다라는 거래량이 보이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고요.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 추세 전환하는 것만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다른 화장품 종목들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첫 번째 장이 오늘 시작이 되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변동성 예상하고 계십니다. FOMC 정례회의부터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이슈 그리고 미국의 고용지표까지 여러 변동성들 앞두고 있는 이번 주 시장인데요. 이번 주 11월 대응 작전 한번 세워주시죠. 네, 매월 이제 첫 거래일 저는 이제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주 첫 거래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이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에 놓여 있을 때는 월봉상 시가를 좀 상승시켜주는 그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100% 시가 상승했다고 그달에 플러스 마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한 4개월 연속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반등의 흐름을 한 번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다들 아시는 거겠지만 이제 병목 현상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롱비치에 있는 선박들이 항구로 입항하는 횟수가 점점 잦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테이퍼링 11월 3일 정도 되면 연준에서 테이퍼링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동안은 이제 좀 불확실성으로 이야기가 되었던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불확실성 해소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테이퍼링의 시장은 유동성 회수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보통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내 증시가 상승보다는 좀 하락을 했던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으로도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는 그런 흐름이 보인다라면 그때 가서 우리가 상방으로 가자라고 외쳐도 늦지 않은 상황이니까 현재 이머징 마켓에서의 이런 유동성 회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해 두시고 국내 증시에서도 당연히 그런 부분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미 증시는 신고가를 갱신한 상황에서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 대세 상승장 이후에 18년도 하락했던 이 구간을 국내 증시 차트를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미 증시 차트를 열어놓으면 지금과 굉장히 똑같은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생각해 주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정 마무리되어가는 국면에 있지 않겠나. 많이 밀려도 2,900선 지지를 해줄 것 같고요. 만약 그 구간을 이탈한다면 2,750포인트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락 트렌드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는 박스권 흐름 연출하면서 상단과 하단에 계속 부딪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만약에 2,900포인트 깨고 내려간다면 2,750까지 하방 열려 있다. 주의하시라라고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런 이야기들 장중에도 매매하시면서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11월 첫 번째 주 전략들 세워드렸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